들으신 대로 미국 민주당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전당대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내 정치권에도 코로나19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정치 현안 짚어보는 정치마수다. 오늘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당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낙연 의원 음성 나왔습니다만 술렁이었죠 약간 그래도? 이낙연 의원뿐만 아니라 그 CBS 고 스튜디오 안에서 방송했던 분들이 그 연이어 방송했던 그렇습니다. 분들 김용민 의원이 지금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낙연 의원이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본래는 음성으로 나와도 2주 격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 마찬가지죠. 최영두 의원도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 후보로서 선거운동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지 아마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낙연 의원도 고민스러우시겠지만 민주당도요. 안 그래도 지금 전당대회 흥행 안 돼가지고 고민이신데 후보마저 저렇게 되면 참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어차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오프라인 흥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흥행이 안 됩니까? 이건 뭐 보시기에. 우선 코로나 영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배경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후보들이 시대 정신에 맞는 민주당의 정확한 대안, 미래 전망을 가지고 토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가혹한 평가인데요. 뭐 민주당 측에서 보기엔. 이건 뭐 팩트고요. 그리고 박주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정치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한 인파이팅이 없단 말씀이시죠? 개혁 아젠다를 던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 안 할까요? 하고 있는데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워낙 지금 정광훈 목사 파동이 커서 개혁 의제를 던져도 그게 의제화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 야당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 확정됐는데 통합당으로서 불편합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정광훈 사태 저쪽에서는 공격을 하는데요. 애초에 이분들이 이번에 시위하실 때는 거의 반미래통합당에 가까운 구호를 내세우시면서 이제 시작하셨거든요. 저도 그 안에 지목돼서 있습니다. 차명진 의원님께서 페이스북 메시지 올리신 것을 보면은 저와 뭐 그다음에 뭐 김무성 또 그다음에 또 박형준 의원이던가요?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지목하면서 저희를 안 좋게 묘사하면서 했던 집회이기 때문에 사실 미래통합당과의 관계 설정이 있어가지고 현재 차명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미래통합당 소속이긴 하지만은 저는 상당히 좀 거리감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고 정광훈 목사의 집회와 이제 미래통합당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가지고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하셨던 것처럼 그런 걸 엮으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열하고 또 유치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에서는 뭐 여당에서 뭐 말리지 않았습니까 동조한 거다 뭐 이런 유치한 논리 들이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근데 현역인데 참여했지 않았습니까? 홍문표 의원은 어쨌든 뭐 가가지고 지역에서 올라온 어떤 교인들이 있어가지고 인사차 갔다고 했고 실제로 의료진의 확인에 따르면은 뭐 어쨌든 검사 대상자도 아니다 이렇게 판명됐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형태의 접촉이었던 걸로 보이고 저는 뭐 집회 참여력까지 부를 지점은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더 드리면요. 통합당이 지금 저 어떤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저 세력과 관계를 가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그래서 그 진정성도 의심을 안 하는데요. 그런데 왜 더 단호하지 못할까 하는 비판들을 저쪽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거 얼마든 단호하고 처벌을 요구하고 더 분명하게 얘기해도 통합당으로서는 손해볼 게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저희 당에서 초기에 나왔던 반응들을 보면은 뭐 메시지는 인정하되 뭐 나간 건 잘못됐다 이런 식의 반응들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인데 주호영 원내대표 자체가 원래 적을 많이 만들지 않은 타입의 성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발언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당에서 이제 좀 더 적극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정광훈 목사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강한 발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 내에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옹호라고 이름 지을 정도까지의 어쨌든 표현이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제 지지율이 올랐을 때 언론이 저한테 어떻게 평가하느냐 물었을 때 한 일이 없는데 지지율이 오르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라고 표현했던 게 바로 이런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본인들이 지난 총선 패배나 이런 것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좀 잠잠하셨던 분들이
본인들도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슬근슬근 올라와가지고 메시지가 강해지는 걸 느낍니다. 요즘 보면은. 예. 저한테 이제 예를 들어 강경보수 성향의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내는 문자 메시지만 본다 하더라도요. 아무것도 바뀐 상황 없고 지지율 수치만 좀 변동이 있었을 뿐인데 뭐 문재인 탄핵의 시기가 왔다 뭐 이런 거 막 보내고 이러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예전에 홍준표 대표가 대표하던 시절에 좀 과격한 표현이 하지만은 뭔가 분위기만 좋아지면은 이런 분들이 연탄가스처럼 스물스물 올라온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 저는 홍준표 대표랑 여러 가지 이견은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홍준표 대표랑 약간 동병상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 나와서 하나 더 드리면 그러면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선을 긋는 건 뭐 당연하실 텐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한 분 아까 말씀하신 바퀴벌레 올라오듯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탄가스입니다. 죄송합니다. 연탄가스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기엔 저 당과 저 어떤 세력은 끊을 수가 없구나 하고 비판하고 규정하는 거에 대한 딱히 억울하실 건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뭐 사실 뭐 비판하는 거는 받을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 제가 보수 진영인 사람으로서 진보 진영에 보면 여러 정당이 있고 분파가 있는 것들을 보면은 그냥 초록은 동생처럼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제 보수 진영에 대한 세밀한 이해가 없는 중도층이나 아니면 진보층 유권자가 보기에는 내세우는 주장이 비슷하고 그리고 또 과거에 또 어쨌든 황교안 대표는 당 지도부가 참석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초록은 동색으로 볼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이제 단절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고 그걸 여쭤봤던 광화문 시위에 왜 가셨냐 보면은 그 구호들 보면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은 메시지들입니다. 보수 정당에 있어서 뭐 부정선거 담론이라든지 아니면 그거 외에도 아까 말했듯이 섣부른 뭐 탄핵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반정부 성향의 집회 총망라한 그런 어떤 집회였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로 정권을 찾아올 수는 없다라는 것을 다수의 보수 유권자들이 알아가는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긴장할 만한 어떤 뭐 오늘 들으셨겠지만 장면 보고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사죄했습니다. 잠시 현장 화면 보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권력자의 진심 어린 성찰을 마냥 기대할 수는 없는 형편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여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저희 참여와 반성이 오늘의 호남의 오랜 슬픔과 좌절을 쉬 만질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5.18 민주연합과 광주 시민 앞에 부디 이렇게 용사를 구합니다. 부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벌써 100번이라도 사과하고 반성해서야 마땅한데 이제야 그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자, 보셨죠? 네. 여당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팔순연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뭐 눈물은 잘 안 보였습니다만 약간 울먹이는 목소리로 5.18을 사과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대환영입니다. 환영이고 40년 만에 저 사과가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로 이어지길 바라고요. 만약에 저런 자세로 간다면 미래통합당의 민주당화이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민주당과 똑같은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뭐 너무 반가운 일이죠. 라운드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색깔론이나 하고 그리고 뭐 그랬던 그 미래통합당이 주류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류가 대표가 호남 출신이니까 호남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가고 이런 분위기가 미래통합당의 주류가 된다면 정말 이제 해볼 만한 정치 싸움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미래통합당이 민주당화된다는 거는 최 의원님 말씀인 것 같고 왜냐면요. 저기다 제가 하는 말씀 더 드리면 저 행위는 미래통합당의 어떤 굉장히 상식화된다는 상식을 존중하고 정의롭고 상식화된다는 얘기 같은데요. 뭐 정권을 서로 경쟁하는 사이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별로 안 위험해 보이고 만약에 경쟁자가 더 강력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전 그렇게 안 봅니다. 미래통합당의 주류가 김종인 당, 김종인 위원장의 콘텐츠, 예를 들면 기본소득과 광주에 대한 저러한 태도로 바뀐다면 그건 민주당의 주장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은 이제 그런 이념이나 이런 거에서 나는 게 아니라 태도, 도덕성 이런 거에서 경쟁하게 되기 때문에 국민들께는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여쭤봤던 건 저렇게
통합당이 만약 변해가면은 민주당으로서는 경쟁하기가 더 어려운 상대가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경쟁하기가 쉬워지죠. 예. 왜냐하면 짜증이 안 나고 예. 합리적 논쟁이 되잖아요. 예를 예. 들면 기본소득을 가지고 토론을 한다. 대선에서 후보들끼리. 그럼 기본소득을 어떻게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잘할까를 토론하게 되는데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미래통합당과 기본소득을 하자는 민주당이 경쟁을 하면 또 빨갱이 논쟁, 사회주의 논쟁 이렇게 되면 정말 짜증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저 생각이 미래통합당의 주류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정말 합리적이고 싸우는 게 아니라 토론하는 정치가 되는 거니까. 적으로서는 더 저는 강해지는 거 아닌가요? 대환영입니다. 적으로서. 그런 적은 강해져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쪽을 보시기 어떻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의미인지 인식을 바르게 한다면은 국민 분열적인 메시지를 그냥 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 봅니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내 일부 강경보수 인사들의 반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저런 어떤 무릎을 꿇는 정도의 행동까지 하고 그리고 5.18 유공자에 대해서 연금 지급하는 것들을 촉진하자라는 법안까지 내면서 이제 실질적인 조치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국민 통합의 의미가 있는 행보거든요. 사실 정당이 움직이면서 국민 분열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국민 통합을 향해 가는 경우도 있는데 미래통합당의 지향점은 국민 통합이 명확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최근에 이제 저는 약간 우려스러운 것이 민주당의 구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검찰개혁과 더불어갈 토착외구 이 네 글자 엄청 부르짖었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이번엔 정의당의 배진규 원내대표까지 참전했는데 결국에는 친일파 파묘라는 이야기를 계속 꺼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글쎄요. 저는 오히려 민주당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명확하게 하면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또 토착외구 논란이라든지 국민 분열적인 시도를 하는 것으로 국민들한테 각인된다 그러면은 경제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저는 결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통합당의 움직임에 화답하는 메시지라 함은 더 이상 이념과 역사 분쟁으로 국민 민생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라 봅니다. 이건 약간 쟁점이 달라서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토착외구라는 표현이 좀 세다고 생각합니다.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이 친일 청산을 제대로 못한 유일한 나라다. 단 한 명의 친일파도 법정에서 책임지지 않았다. 이건 또 팩트다. 그리고 저 개인적 잠깐 여기에 대한 견해 좀 묻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유리한 나라서 어떤 친일 청산을 하긴 해야 되는 누가 친일파인지에 대한 논의는 나중에 하더라도 이 주장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친일 청산이라는 걸 하면서 당연히 그때 하지 못했던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 지금 와가지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친일 문제나 아니면 어떤 문제에서 어떤 책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통합당에 있는 주류의 정치인들이 이제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통합당이 귀책 사유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진영 논리를 만드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시도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면 예를 들어 이제 세우는 게 기준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친일파를 단죄하고자 하는 거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이기 때문인데 반민족이랑 민족에게 어쨌든 해를 끼쳤다는 것인데 저는 이 논리대로 파묘해봐드리잖아요. 저는 항상 얘기하자면 통일된 다음에 그럼 김일성 파묘할 겁니까?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논리가 번진다고 거부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저는 친일파로 인해서 민족에 해를 끼친 사람들을 만약에 지금 파묘하고 단죄하는 것에 적극적이라면은 저는 수백만 명의 사상자와 그리고 또 이산 가족을 낳은 전쟁 범죄자들에 대해 가지고도 통일 이후에 그럼 똑같은 기준 적용해 가지고 혁명 열사랑 다 파헤치고 해야 되거든요. 대답 듣고 저는 그거 하겠다는 거라면 저는 가볼 가치가 있다 봅니다. 잠깐만요. 대답, 우선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친일파 문제인데 지금 애초 시작은 토착외구라는 표현에서 시작됐는데 저는 말씀드렸어요. 토착외구라는 표현은 너무 강하고 세서 저는 별로 쓰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친일 잔재가 남아있다. 팩트예요. 그리고 친일 청산은 해야 한다. 팩트예요. 왜냐하면 유럽 국가들도 나치 청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래통합당이 어떻다.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거는. 그 부분을 여쭤봤던 겁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에서 친일 잔재 얘기가 나오면 이게 국론 분열이다. 이렇게 가는 부분은 좀 무리한 주장이라고. 다시 그 부분 대답 좀 저는 듣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파묘라는 표현이 너무 자극적이에요. 그런데 스페인에서 프랑코의 모를 가족들이 이장해 갔어요. 그냥 책임지고. 그러니까 이게 친일파 이장법, 가족 이장법 이렇게 하면 좀 거부감은 덜하겠죠. 근데 전 확실히 한 가지 제 생각은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의 묘를 이장하는 거 반대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되고 이미 이건 국가가 기준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과거사위원회에서
지금 민족문제연구소에는 숫자가 되게 많아요. 근데 과거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숫자 30몇 명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이장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정도의 논의는 가능하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해요. 자, 저 질문은요. 아까 뭐 어떤 친일 완전히 청산 안 된 건 사실 아니냐. 해야 돼. 어떤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논의 가능하지만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청산이라는 것이 예.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에게 그럼 재산을 몰수할 거냐? 아니거든요. 그럼 돌아가신 분의 자녀에 대해 가지고 공직 진출을 막을 것이냐? 그건 헌법상 안 됩니다. 그럼 돌아가신 분에서 어떤 영예를 박탈할 것이냐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찾다 파면 논란이 나오는 거거든요. 국립묘지에 안장될 권한을 박탈하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친일 청산이라 한다면은 다른 어떤 그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인지 돌아가신 분에게 파묘 이상 없거든요. 역사적 사실 적시하자는 주장도 있는데요. 아니 그 부분은 그래서 어떻게 지금 예. 좀 아까 이제 정의당 얘기를 하셨는데 배진교 대표가 파묘는 너무하지 않냐. 예. 이장 그 가족이 이장을 원하면 이장을 시키고 그리고 그 묘비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적시하자. 친일행위도 예. 했다. 예. 공적도 있지만 친일행위도 그런 했다를 정도의 적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정도의 보세요? 제안이 나왔어요. 충분히 논의해볼 만하다 이렇게 어떻게 봅니다. 보세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나의 기준으로 세운다 그러면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 비석 세우겠다 세우십시오. 그리고 다만 이제 계속 논란이 이렇게 지속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장기화될 필요가 없다 보고 다만 그 기준은 영속적일 수 있을 정도까지 돼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나중에 그럼 북한의 혁명열사령에 가가지고 하나씩 꽂아놓을 정도의 기준이 되면 됩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수백만 명이 죽었고 민족이 아픔을 겪었다라고 다 박아놓는 것에 네. 북한마저도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과거 청산이라 그러면은 저는 동의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자꾸 김일성 얘기를 하는데 김일성은 6.25 전범이에요. 그러면 그 6.25 전범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나중에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이 테이블에 올려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나치 전범에 대한 국제 기준 이미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사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국제적인 전범 기준을 안 따라요. 그래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다른 분들은 제가 얘기할 수는 없죠. 저는 김일성이 전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우리 동족이 죽었고 다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전범 기준에 따라 처리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통일은 너무 먼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친일파 얘기하기도 문제는 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혹시 통일부에 방송 보는 분 계시면 이희영 장관한테 이 입장 전달해 주십시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도 만약에 북한의 김일성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당당하게 전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고 그런 과정 하에서 앞으로 국제사회 기준에 맞춰 가지고 나중에 혹시 통일이 됐을 때라도 국립묘지에 대한 관리 기준을 일원화한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의 친일파 논쟁에 대해서 뭐 앞에 비석 세우든지 파묘하든지 저는 관계 없습니다. 자, 여기서- 논리적으로 예.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가져와서 그렇게 한다면 현재에 내가 동의하겠다. 이거는 안 해도 아니죠. 될것 기준은 같습니다. 영속적인 거야 되기 때문에 기준을 우리가 처음에 세울 때 제대로 안 세우면은 그렇죠. 약간- 나중에 가서 통일하려고 하니까 북한이 기분 나빠서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비석도 세워놨는데 알겠습니다. 김일성은 세우지 않겠다. 그럼 그때 문제되는 거니까 자, 지금 세워야죠 기준을. 여기서- 그거는 통일 이후의 예. 얘기를 어떻게 여기서 더 나가면 합니까? 뭐 한이 없을 것 같고 다른 이거 주제로. 억측이세요. 예, 아까 5.18 얘기 잠깐 더 하면 그러면 이제 통합당은 앞으로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 어떤 사죄를 하셨고 관련 법규 추진하는 데는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반대할 명분은 예. 없다 이렇게 보고요. 뭐 많은 분들이 폄훼를 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처벌도 가능한 겁니까? 그분들은 정치적으로 이미 제가 봤을 땐 상당히 본인들이 아니, 법적으로. 예, 법적으로라기보다는 당헌 당규상으로 예. 이제 제약이 많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예. 보이고 윤리위원회가 지금까지 그런 거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면은 예. 뭐 소급 적용할 수는 없지만은 앞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해 가지고는 일벌백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법도 생각합니다. 만드는데 같이 하시는 건가요? 민주당과 거의 동일하게? 저는 법의 취지가 만약에 헌법에 위배되는 정도 예. 과도한 지점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5.18 정신에 맞는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입법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5.18 3법이 있어요. 그리고 5.18 3법 이전에 진상규명 특별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김종인 위원장이 저렇게 5.18 묘지에 가서 눈물을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설마 5.18 진상규명에 미래통합당이 반대할까요? 못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리고 5.18 3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5.18 역사 왜곡 금지법이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 미래통합당은 아니고 일부에서 계속 5.18을 예. 지역 감정을 얹어서 사자 명예훼손을 합니다. 예. 그런 거 막겠다는 걸 지금
지금 일부 보수 세력 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들고 와서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김종인 위원장이 반대하실 것 같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5.18 공법단체의 경우는 보훈처가 조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이건 법이 아니어도 통합단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반대하실 리가 없고. 별 이견 없이 그다음에 진행될 거라고 보시는 네, 거네요. 연금 최근에?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사실 미래통합당 쪽 예. 일부 의원들께서 5.18 연금, 5.18 유족에게 지급되는 돈이 뭐 과다하다 어쩐다 예.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 논란도 없어질 거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 위원장님의 저런 행보는, 위원장님의 저런 예. 행보는 정말 환영하고 예. 광주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고 국민 화합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고 그동안에 민주당이 주장해 왔던 것을 수용할 것이라고 짐작되기 때문에 좋은 일이기 예. 때문에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없죠? 여기? 제가 아까 말했던 건 예. 보훈 체계라든지 이런 예. 것들은 항상 적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5.18 유공자분들과 일반적인 다른 민주화 유공자들 간에 뭐 경중을 따질 수도 아니면 뭐 낫고 못함을 따질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뭐 과도함이 없지 않는 한 저희가 제가 봤을 때는 뭐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예, 뭐 두 분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이 5.18 관련해서는 큰 이견 없이 입법화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그 마지막으로 거의 한 2, 2분 남았는데요. 여야 영수회담 진행되는 겁니까? 야당부터 여쭤볼까요? 저는 큰 틀에서는 진행될 네. 것이다 이렇게 보고 다만 형식이 중요한 이유는 지난번에 있었던 물론 대표는 다릅니다. 황교안 대표실에 있었던 회담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황교안 대표가 사실 영수회담 형식을 기대하고 간 건데 갑자기 옆에 손학규 대표가 껴가지고 무슨 뭐 인생 선배 차원에서 정치 선배 차원에서 조언하겠다 이래가지고 고성이 나오고 문 대통령 거기 대해서 언론에 나오는 말이 둘이 싸워서 내가 말렸다 뭐 이런 모양새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실속은 없고 다만 대통령의 어쨌든 그런 어떤 말렸다 메시지만 나오는 회담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지금 시점에 의제가 김종인 분명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뭐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협치의 틀을 좀 마련하겠다는 의지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조치들을 좀 미리 좀 비서실장과 협의하고 이런 청와 네. 쪽 협의하고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형식의 문제는 크게 되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대일구도 이런 거는 지난번에 한번 전례가 있기 때문에 뭐 여당 대표가 누가 되든지 알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좀 이해 가더라도 좀 배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대1 구도로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청와대는? 그러니까 뭐 1대1도 예. 만나고 예. 1대4도 만나고 예. 이러면 안 됩니까? 그래서 예. 그렇게 만나면 좋겠고 이미 김종인 위원장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것을 의제로 넣자 예.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진전되지 않을까요?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이제 끝난 짧게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수처 말입니다. 오늘 기사에 여러 가지 여론상에 지금 어떤 당의 지지율 저하도 있고 좀 늦춰질 것이다. 예상보다. 그게 어떻게 말이 보십니까? 됩니까? 아, 저는 예. 그 기자의 예. 그 뇌피셜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공수처는 야당이 반대할 건 분명한데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야당이 반대하기보다 예. 공수처장을 예. 야당이 동의할 만한 중립적인 인물을 찾느냐 못 찾느냐에 있지 아니, 저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못 찾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아니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찾게 될 겁니다. 아, 그리고 그렇습니까? 예. 지금 늦춰지는 건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이제 사람 파견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민주당이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예. 저는 마지막, 아까 예. 최민희 의원 말씀하신 대로 결국 공수처장을 어느 정도의 결국에는 여권도 견제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의 칼을 댈 수 있는 인물이 들어오느냐. 그랬을 때 저는 두 분의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 한동훈, 문찬석 잘 검토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죠. 그분들만한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격이 안 되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다음에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겠습니다.